지식 경영 보겠습니다. 날리지 매니지먼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게 스타벅스 같은 커피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기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아주 완전 열광하지도 않고 뭐 완전 싫어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좀 약간 평균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원두를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종류도 중요하지만 볶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가게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굉장한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에는 그 기업의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노하우가 어떤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갑자기 이제 지식 수준이 0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같은 데는 어떤 그 회사에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 같은 게 지식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예를 들면 뭐 제가 경기도에 있는 가구공단에 있는 어떤 뭐 가구 업체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가구 만드는 노하우는 저기 김씨 아저씨 가구를 30년 만드신 김씨 아저씨 머릿속에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그 아저씨가 휴가 가면 우리도 휴가고 예. 그 아저씨가 결근하면 우리도 그냥 쉬어. 왜?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가구 만들면 그 퀄리티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막 반품되고 괜히 재료비만 소진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의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야 나도 이제 가구 만들 만큼 만들고 해서 나 이제 은퇴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 이제 가구 만드는 그 기술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기 때문에 물론 뭐 그동안에 했던 뭐 어깨 너머로 본 사람이 있겠지만 그 수준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지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지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날리지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지식 경영의 대마왕이 누구냐면 이게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어쨌든 성이 노나카야.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전부 다 성을 앞쪽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조건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데 예, 미국 사람은 반대로 하죠. 네. 이 사람이 1991년에 더 날리지 크리에이팅 컴퍼니라는 그 아티클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있어요.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오는 잡지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어떤 약간 통찰력이 있는 새로운 관점 같은 거 제시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썼어요. 더 날리지 크리에이팅 컴퍼니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츠시타 전기에서 제빵기 개발한 사례가 나옵니다. 마츠시타 전기는 여러분 그 마츠시타 전기는 모르시지만 마츠시타 전기 브랜드는 아세요? 파나소닉이야. 파나소닉이 마츠시타 거야. 마츠시타 거. 거기 노트에 안 적어놨어? 왜 그런 거 안 적어놨어? 이게 파나소닉인데 거기서 이제 제빵기를 개발하는데 그 사람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이제 형식지하고 안목지.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이 형식지와 안목지가 있다고 했어요. 형식지는 뭐냐면 말이나 글로 표현 가능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형식지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 가능하니까 어때요? 좀 객관적인 지식이야. 근데 이제 안목지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뭔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안목지라고 합니다. 안목지. 테시탄 날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홈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친 선수가 이승엽인가? 이승엽한테 홈런 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승엽은 뭐 지금 은퇴한 지 1년 됐지만 지금도 홈런 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승엽한테 홈런 가르쳐달라고 치는 법 가르쳐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해줍니다. 워낙에 이제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이제 홈런을 치려면 그래도 이제 약간의 그 신체적인 조건은 돼야죠. 공을 이제 그 한 100m, 110m 정도는 쳐야 홈런이 되는데 공을 110m 정도 치려면 이게 뭐 스윙 스피드가 좀 나와야 되고 공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 스윗 스팟인 거 거기 탁 맞춰야지 쫙 날아가는 거지 대충 쳐가지고는 절대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말은 못 해주는데 뭐 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암묵지라고 합니다. 암묵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형식지하고 암묵지로 나눠지는데 전수하기 좋은 게 뭐야? 형식지는 뭐 그냥 이게 뭐 떡볶이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우리 네이버로 주로 저 요리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쉽게 전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암묵지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식이 보면 형식지와 암묵지의 복합체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이 암묵지 같은 건 어떠냐면 이게 전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 아무리 저 뭐죠? 무슨 파일럿들 있잖아요. 저 보잉 7 저기 항공기 사람 타는 항공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 덜어는 이제 뭐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수를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엔 아예 그 뭐야 대한항공 이런 데도 보면 너무 파일럿이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네가 조종 훈련원이라는 걸 차려가지고 조종사를 회사 내에서 양성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출신자인데 그 비행기 몰 때 그 사람들 비행기 배울 때 뭘로 배우게? 747을 가지고 배우나? 조그만 걸로 배워. 747 같은 거 한번 뜨려면 그 돈이 막 몇 억씩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 되고 작은 걸로 배우는데 어쨌든 배울 때 비행기의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뭐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정상적인 비행 훈련을 받으면. 근데 이제 비행기 착륙할 때 제일 무서운 바람이 뭐냐면 옆에서 부는 바람이야. 비행기 바람이 이제 옆에서 불면 어떻게 하냐면 활주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이제 착륙해야 되는 속도를 좀 낮춥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저기 확 앉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게 3도 각도로 접근을 사뿐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는데 바람이 계속 옆에서 불면 비행기 위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계속 얘를 활주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이 제일 무서운데 이럴 때도 어쨌든 내려야 되지. 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만 많으면 그칠 때까지 여기 위에 저기 인천공항 상공에서 한 하루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돌면 되지만 이게 이제 기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연락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파일럿이 비행기를 바람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샥 계산을 해서 바람에 강하게 맞춰서 머리를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여기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약간 저쪽으로 가려고 약간 몇 도를 틀어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부니까 비행기가 저쪽으로 못 가고 머리는 저쪽으로 돼 있는데 이 활주로 위로 희한하게 이렇게 가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 그러다가 이제 땅에 이제 거의 닿겠죠. 닿자마자 이걸 확 틀어서 여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게 보통 그 기장들이 악천후에서 쓰는 기술인데 뭐 요즘에 보통 공항이 다 어디 있어요? 시야가 탁 트인 데가 어디야? 산속이야, 바닷가야? 그게 전부 다 이제 대부분 큰 공항들이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보통 바람이 센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비행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 부기장 할 때 기장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이제 비행기 내리는 암묵제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이거 야 저거 바람이 몇 노트일 때는 뭐 몇 도 꺾어 가지고 이렇게를 못 하고 그건 정말 자기가 이제 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감으로 그렇게 쫙 내리는 유튜브에서 내가 연락 잘 내리는 거 본 기장한테도 인터뷰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니까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게 이제 암묵지야. 그래서 이제 암묵지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이나 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논학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5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넘겨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지식은 이게 암묵지와 형식지의 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수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치사 전기에서 제빵기 개발했는데 이게 제빵기를 뭐 빵 만드는 기계는 만들었는데 요 빵 만드는 기계를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무슨 뭐 매뉴얼 같은 거 하나 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뭐 오븐 있으신 집 보면 오븐 하나 사면 거기다가 뭐 무슨 뭐 빵 만드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매뉴얼 책자 하나 주잖아.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는 뭐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오사카의 굉장히 유명한 호텔의 주방장이
빵을 굉장히 잘 만든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빵 만드는 법 좀 물어보니까 뭐 뻔하지 뭐 빵을 이렇게 반죽을 잘 이렇게 치대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노릇노릇 구우면 돼. 쉬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엄마한테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아마 그걸 야채 넣고 된장 넣고 이렇게 자박자박 끓이면 돼.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도 하면서도 설명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오사카의 호텔의 주방장이 허락을 맡아서 그 밑에다가 이제 마치스타 전기 직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주방장이 갖고 있던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배우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암묵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빵 만들다 보면 그 사람이 막 레시피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빵을 만들다 보면 뭐 운 좋으면 한 6개월 만들다 보면 나도 빵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도공들이 했던 그런 방식. 도공들이 제자 받아서 뭐 적어라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레시피를 적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하고 같이 한 5년 10년 도자기 굽다 보면 하여튼 뭐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자기도 뭐 도자기를 굽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소셜라이제이션 원래 사회화인데 이 소셜라이제이션의 뜻이 뭐냐? 물들이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게 조폭이야. 우리가 이제 조폭이면 여기 하나 신참 하나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같이 생활하고 하면 얘도 한 6개월 지나면 얼추 약간 조폭 약간 느낌 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물들이는 거죠. 물들이는 걸 소셜라이제이션. 그럼 이제 암묵지를 배웠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암묵지 배운 걸 형식지화하는 거. 이걸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티큘레이션은 의미 있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아티큘. 그러니까 이제 암묵지를 그 빵 만드는 법이라는 책으로 쓰는 거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티큘레이트가 이게 분절화라고 하는데 분절음으로 표현한다는 거. 의미 있는 소리로 만드는 거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티큘레이션이 되면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화 된 거야. 그럼 이제 그 빵 만드는 책을 보고 다른 사람도 이제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배우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연결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빵 만드는 책 보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 빵 만드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내부로 이제 스며들어서 또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걸 거기다 또 녹여낼 수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형식지가 암묵지화 되는 거를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여기서 시작한 과정이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조직 차원으로 계속 이게 돌면서 실제로는 이제 거기 보면 입체 모양으로 돼서 어떻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돌면서 나선형으로 계속 이제 위 수준까지 올라가면 한 개인이 갖고 있던 지식이 조직 전체의 지식으로 변하면서 거기 있는 또 개인의 지식들을 거기다가 하나씩 더 추가해서 내놓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식 베이스도 커지면서 동시에 사람 한두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막 지식 베이스가 제로가 되고 막 그렇지 않게 돼서 지식이 꼭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지식 경영인데 여기가 시험에 잘 납니다. 여기가 소셜라이제이션, 아티큘레이션, 컨비네이션, 인터널라이제이션인데 제가 여기에 53페이지에 쓴 거는 그 노나카 이쿠지로가 쓴 그 더 날리지 크리에이팅 컴퍼니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여기 보세요. 요게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게 밖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반대로 이쪽 편에 있던 게 암묵지가 밖으로 이게 표출된다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런 용어로 시험에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다른 말로는 익스터널라이제. 얘는 형식지가 암묵지화되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이고 암묵지가 이제 바깥으로 형식화되는 거는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시험은 이거 나더라고. 하지만 논학과는 이걸 이 단어를 썼어요. 논학과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쓴 게 회계사 시험에는 이 단어만 시험 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도 시험 나더라고. 오케이. 네. 이게 지식 경영이다.